네, 방금 소개받은 장혜경입니다. 오늘 이 장소와 또 우리 주 관장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주제인 공동체 굉장히 좋은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우리 전임 원장님이신 전유택 원장님과 현 원장님이신 우리 윤덕영 원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주제를 정하셨고요. 저는 그 주제를 받아서 행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먼저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 세미나 관련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잘 소개를 주셨고요. 저는 조금 더 추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우산을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한국 사회 내 공동체와 또 우리 남북한 통합 공동체로서의 고민을 위해서 이제 우산을 씌우고요. 이제 저희가 2차 또 3차로 계획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핵심 주제들로 이제 선정한 것들이 국가 혹은 정치 공동체 혹은 경제, 저희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서 그럼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대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세대, 그리고 이제 여성 문제 혹은 성 문제, 젠더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동체적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이러한 모든 이슈들을 저희가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한 중순경에 저희가 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니까 오늘 오신 분들 혹은 또 주변에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이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가 좋은 장소이긴 한데 또 공무원 기관이에요. 그래서 칼같이 또 저희가 맞춰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서 바로 우리 원장님께서 세 분의 주제자 발표를 소개해 주신 것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발표는 김선욱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세 분의 이제 발표를 마치시고 제가 간단한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선욱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자료집에 이 간지들이 다 끼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다 끼워 적으셔서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 세미나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선욱 교수님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선욱입니다. 오늘 주제가 여기 보시는 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체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부제로 우리 사회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부터 대답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아울러서 좀 생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맡게 되었던 임무는 이 정치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공동체 개념을 좀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통합을 이룬 그 한반도에서 과연 어떤 공동체를 추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방향성,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저의 발표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두 분의 발표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연구를 다 통합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길잡이로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어떤 그런 길을 잡는 그런 부분이 제가 담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적 연구라기보다는 좀 사변적인 연구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그런 결론이 항상 선언적이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그렇게 제시되었을 때는 곧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왜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 공동체라는 주제를 접근했을 때는 철학적으로 그동안 이 주제와 관련된 논의들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PPT를 준비하지 않았고 논문 형태로 글을 썼습니다.
크게 제 글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 들어가는 말은 빼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아주 깊이 있게 논의된 그런 논쟁이고, 이 논쟁 가운데서 도대체 공동체가 뭐냐,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떤 자유가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들이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이 논의 가운데 공동체주의 사상을 자칫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너무 비판적으로 보거나 또는 맹목적으로 추종하기가 쉬운데, 첫 번째 부분은 에치오니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공동체주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초점 맞춰서 첫 번째 부분을 보고요. 그리고 이 제 2장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얘기되는 자유주의 사상, 존 롤스의 사상에서 도대체 자유가 무엇이고 공동체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델과 소위 자유적 공동체주의자라고 하는 그 입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건전한 입장이라고 봐지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공동체, 개인 그리고 자유를 봐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제안을 둔다고 보고, 그렇게 제 첫 번째 부분을 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좀 이따 시작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의 9쪽을 봐주시면 9쪽에 에치오니라고 하는 학자가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설명하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좀 발췌적으로 보고 설명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9쪽의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영어로 Responsive Society라고 하는 글자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에치오니가 공동체주의 사상을 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은 이 사회가 책임적 사회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 책임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responsible이라는 그게 책임 있는 그런 의미인데, 에치오니가 선택한다는 그 단어가 아니라 responsive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 의미는 응답한다 또는 무엇에 부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갈 때 이 사회가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필요들에 대해서 부응하고 응답하는 사회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진정한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 잘못된 필요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도한 필요가 있기도 할 텐데, 에치오니는 여기에서 참된 진정한 필요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거기에만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것이 참된 필요냐,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자세한 논의는 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게 되면 10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아래쪽에 에치오니는 책임 공동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고 자신의 주장을 이제 모아서 공동체주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정을 하고, 공동체주의적 사고와 이념을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및 사회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일종의 운동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말하기를 이 공동체주의 강령은 1차적으로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것이지만 이것은 그 적용 범위가 그 미국을 넘어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자세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그 밑에 첫째라고 되어 있는 그 단락만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에치오니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남성과 여성, 아이들은 수많은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다.
사람들은 독립적이면서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서는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공동체를 떠난 사적 이익의 배타적 추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침식하며 민주주의적 자치라는 우리의 공통된 실험에 파괴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이 없이는 오래도록 잘 유지될 수 없다. 이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이란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 존재의 사회적 차원을 모두 인정한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신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공동체와 정치체제는 구성원들의 주장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그로 하여금 사회적, 정치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고하도록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 다음 둘째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들은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며 욕망과 특정한 이익 그리고 뻔뻔스러운 권력의 추구에 의해 분열되어 가고 있는 사회가 유념해야 할 도덕의 목소리에 중요하고 풍부한 원천이 된다. 다시 말하면 도덕의 목소리에 중요하고 풍부한 원천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살펴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13쪽에 그 자유주의와 공동체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공동체주의 강령은 그것이 보편적 주장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에치온이 사실은 분명하게 하고 이 강령 가운데 이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재건하려 한다면 또한 개인 및 그들의 권리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개인적 집단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잘 조화시키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는 시민사회의 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가지려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요. 에치오니가 공동체에 대해서 아무리 보편적인 이론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의 사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미국적 가치라는 것이 1차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주의 강령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이 서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위 이제 공동체주의자로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델이나 찰스 테일러나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들은 이 공동체 강령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경기도에 사시는 어떤 분이 이 그 강령에 사인을 한 거를 봤습니다. 이름도 들어있고 해서 저는 참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물론 이제 취지에만 공감을 하고 우리 사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아마 바라는 뜻에서 하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단하지만 우선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바라보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의 사상의 뿌리는 데카르트와 칸트에게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의 자유의 그 가장 정식화된 그런 설명은 존 스튜어트 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료 14쪽에 중간에 이제 인용문이 있는데요. 인용문에서 보시면 중간에 점점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뒤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 가운데 그가 사회에 순응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관련된 행위다. 오직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의 독립성은 물론 절대적이다. 자신에 관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개인은 주권적이다. 이것은 아주 그 이제 자유주의적 개인 내지는 자유관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을 받아야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나에 관련해서는 또는 내 몸이나 내 생각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내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있어서는 나만 주인이다.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자유관의 핵심적 명제입니다. 이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소위 자유주의라고 해서 오늘날 그 널리 받아들여지고 인정하는,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보다는 더 급진적인 자유주의를 사실은 그 의식하고 있는데, 그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존 롤스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사회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이제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떡을 나누려고 할 때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공정하냐 하면 먼저 둘 중에 한 사람이 나누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선택하게 하면 서로 아무리 배가 고프고 서로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선택을 나중에 한다고 할 때는 이기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최선의 공정한 떡 나누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여러 사람이 떡을 먹을 때에도 떡을 내가 나누기는 하지만 결국 그 떡 나누기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어떤 그 나누기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통찰을 이론화시킨 것이 이제 존 롤스의 정의론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순수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정하고 그래서 그 정한 절차를 이제 현실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 결과는 공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소위 원초적 상황 또 무지의 베일 이런 개념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정의관 내지는 정치관에는 어떤 인간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해가 개입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15쪽의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치관에는 다음과 같은 인간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상상적 장치를 통해서 원초적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자신이 지닌 특정한 가치로부터 물러나 공정한 관점에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특정한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문화 혹은 공동체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 가치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몸에 대한 구속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라고 하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로부터 또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서 상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인간을 여기게 되고,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한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의가 그 중립적 정의라고 하는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는 주어질 수 있고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 인권 또는 보편적 권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소위 우리가 자유적 공동체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이클 샌델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과연 롤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17쪽의 첫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샌델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모두 자유롭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용입니다.
시민들에게 공동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며 정치 공동체의 운명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자치인데,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의 목표 선택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서 타인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음을 존중하도록 하고, 또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과 숙고를 요구하며 전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 그리고 현재 기로에 놓여 있는 공동체와의 도덕적 유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과연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는 이미 공동체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장착이 되어 있고, 그것을 완전히 벗어난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이클 샌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사고입니다. 20쪽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쪽의 중간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마이클 샌델이 우리가 2010년부터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지만 2005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발표를 하고 학자들하고 이제 사귐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자기가 공동체주의와 자기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용문 한번 보시면, 저는 찰스 테일러나 마이클 월츠와 마찬가지로 제 자신을 공동체주의자라고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요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주의란 오직 자기 나라나 민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가 가진 도덕적, 정치적 주장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공동체주의자가 아닙니다. 관습과 전통의 가치는 시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주의적 공동체주의 협소함 때문에 순수 보편주의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때 순수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의미합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특정한 정체성이나 전통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지구적 관점에서 세계 시민적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유주의는 많은 점에서 오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구적 관점에서의 윤리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신이 속한 특정 정체성의 발현과 존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22쪽에 금방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인용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건너뛰고요. 마지막 23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가 수용할 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 공동체 전체를 아우렀을 때, 해석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적 자아 개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래적인 공동체성, 이것을 고려할 때는 그런 공동체성을 적절히 실현한 도덕이론이나 사회이론, 정치이론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의 옹호는 그 자체로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통이 이르니 따라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고, 이성적 반성과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동등하고 열린 입장에서 토론을 통해 수정 가능한 방식으로만 정당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여기에는 항상 공동체적인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주의를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득권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득권자는 사회 체제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고 기존 가치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전통적 가치를 챌린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공동체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도덕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주장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그 속에 숨어있는 권위주의적인 힘, 이것이 배제되어야만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와 덕목, 우리가 이제 악덕을 나눌 때 덕목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이냐, 어떤 덕목에 따라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공동체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덕목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목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여러 덕목들 가운데 관통하는 어떤 원리 같은 것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관통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독단적이고 그냥 추상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좀 하지 않고 학술적으로 다루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의존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몽테스큐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몽테스큐에는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쓰고 삼권 분립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법에는 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떤 법이든 공통된 정신이 있다가 아니고 각 나라에는 각 나라의 법이 있고 그 각 법마다 특징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귀족주의적인 체제에서의 법과 또 민주주의적인 체제에서의 법과 또 아주 독재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 법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데 어떤 것은 공포가 작용하고 어떤 것은 명예를 존중하고 어떤 경우에는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원칙들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26쪽으로 오셔가지고요. 구체적인 덕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 덕이 어떻게 살 것이냐, 구체적인 이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따라야 할 덕에 대한 얘기는 동양의 이제 고전 속에서도 특히 이제 그 유학 사상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서양의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그 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26쪽의 공동체와 덕목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얘기하는 덕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런 덕목들을 설명할 때 중심적으로 관통하는 정신이 있는데 그거는 명예입니다. 그래서 뭔가 탁월한 행위를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주의가 좀 타락했을 때는 그렇게 튀어나와서 뛰어난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쫓아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만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사회를 중심으로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통하는 그와 같은 덕목으로 용기, 절제 등등의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27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 단락에 지금 중국의 이제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학의 교수인데요. 쩐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클 샌델 중국과 만나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들어간 그 논문 가운데 오늘날 현대 중국에서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중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진핑 주석이 다스리고 있고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경제 부흥을 얻어서 인민들이 자신감을 얻고 있는 이제 이 사회에서 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국가 철학자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어떤 덕목이 필요하냐, 이것이 이제 28쪽에 나와 있는 덕목들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인애, 도의, 성실, 신뢰, 효도, 화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발전시켜서 강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애국, 준법 그리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 지향하는 겁니다. 예의,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것, 직업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덕목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중국의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해보고 이 모습 이제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제시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29쪽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세계 가치관 조사한 여러 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인용입니다. 철학은 원래 이런 조사 잘 안 합니다. 남이 해놓은 걸 갖고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덴마크하고 핀란드하고 한국을 비교하고 있는데 덴마크하고 핀란드는 시민성이 높은 사회입니다.
여기에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 두드러진 몇 가지의 이제 항목들 그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자녀 교육을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4.8, 6.9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64.3%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타인과 관용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한국은 40.8%에 불과합니다. 또 절약과 저축은 한국에서는 65.1% 크게 강조합니다. 또 투지와 인내를 가지고 살라고 한국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기심과 관련해서는 이기심 있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국에서는 교육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인용을 하고 이제 그 다음 30쪽에 보시면 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중간점에 따옴표를 보시면 이 결과는 한국의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강조하는 반면 공동체와 공익을 위한 삶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등 개인의 부와 성공에 관한 덕목이 강조되고 관용이나 타인 존중 같은 공동체 지향적인 가치와 공동선이 간과되는 문화에서 시민성과 시민 역량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보시는 대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개인이 어떤 관계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사실은 공동체로 완전히 벗어난 상상력은 어렵고 오히려 공동체와 연관되는 삶 속에서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또는 남북이 연합해서 통합된 어떤 그 공동체를 꾸린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통합된 한반도에 어떤 원리가 작동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말씀드리고 중국도 말씀드리고 지금 가치관 조사도 하는 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덕목들이 나오는데 이 덕목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방점을 찍고 우리가 고민을 할 것이냐 아마 우리가 이 남북이 통합된 가운데에서 이런 공동체 문화를 이끌어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만이 그것을 이끌어 간다면 아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면 자칫 맹인에게 길 안내하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고민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아주 깊은 반성이 함께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32쪽에 보시는 것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인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넓혀서 통합된 한반도에서도 이런 논의와 토론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 그것이 결과로서 이제 어떤 덕목이 나와서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가 어떤 덕목을 몸으로 갖추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노력하는 열려있는 이 태도 가운데서 결국 이 사회가 공동체성을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